자, 오늘은 제7절 특별가로구역부터 시작해서 건축협정, 결합건축, 보칙 및 벌칙까지 합쳐서 건축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가로구역에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경관지구 혹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별 가로구역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조화로운 도시 환경의 창출을 위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관지구 혹은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 그 미관 유지를 위해서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정도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지문 하나 정도 나오는 것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축협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협정이라는 것은 상호간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들은 누구냐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도 포함되고요. 이 사람들이 전원의 합의, 전원의 합의라는 거 중요합니다.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대수선 혹은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을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구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워두세요.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에 지주는 존도 지조 있어. 지주는 존도 지조 있어. 말이 조금 되죠? 지주는 아주 그냥 존도 지조가 있어요. 지주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 이런 곳에서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 이 협정 체결자들은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축협정운영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협정 체결자 과반수를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 선임하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임한다는 것. 여기 전원 합의를 통해서 건축협정이 체결된다는 것과 약간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미 체결된 건축협정의 인가, 변경,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그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세요. 어차피 두 곳에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이 변경할 때는 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하는데 신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폐지할 경우,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과반수 동의가 또 건축협정 체결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운영위원회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과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협정 체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 건축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과반수의 동의였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맞벽 건축, 통합 적용, 적용 완화해주고 이런 특례들이 있어요.
먼저 맞벽 건축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해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맞벽 건축은 이제 벽을 부딪혀서 건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벽을 부딪혀서 건축을 하려면 건물 간의 어떤 기본적인 간격을 지켜야 되는 거죠. 건축법상. 그런데 맞벽 건축이라는 것은 두 건물의 벽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맞벽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간을 좀 더 유용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건축 협정에 따라서 특례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 이제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건축 협정에 인가를 받은 건축 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이런 규정들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요. 건축 협정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엇이냐?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어떤 그런 관계, 지하층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건폐율, 대지의 조경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용적률이나 계단, 우편물 수취함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합 적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부대찌개 건조라고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 코드를 잡아서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 그냥 조건이라고 하세요. 건조가 아니라 조건. 부대찌개는 이 통합이 중요하죠. 뭐든 막 소세지든 고기든 야채든 통합해서 거기다 라면 사리까지 통합하잖아요. 통합 적용하는 것은 부대찌개의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 코드를 적용해 주세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통합 적용되고요. 지하층의 설치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통합 적용할 수 있고요. 조건, 대지의 조경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건폐율 통합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완화 규정을 보면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는 조경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합니다. 네, 그만큼 용적률 완화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뭐 나오는데요. 건축협정이 있고 결합건축 등이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상업지역에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는 용적률을 파는 제도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알아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각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그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대지가 서로 최단 거리 100m 이내인 경우 또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이쪽에 있는 용적률을 이쪽으로 좀 넘겨서 여기는 좀 낮게 짓고 여기는 높게 짓고 뭐 그런 식으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이런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런 곳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안 되는 데가 중요한데요. 특별 가로구역,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곳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 가로구역은 아까도 봤지만 개발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결합건축은 다소 개발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지역 보면 개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가로구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오면 꽤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도 안 돼요. 이곳들도 어떤 뭐 개발을 해갖고 뭐 고층 빌딩을 짓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시 건축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가로구역이나 재건축, 재개발은 이 결합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건축의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알아두시고요. 아까 건축협정은 그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20년이 최소 되는 것이고 결합건축은 30년입니다. 결합건축에 좀 더 기간적인 여유를 좀 두는 거죠. 건축협정은 20년이고 결합건축은 30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건축 등과 관련된 어떤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요 세 파트가 존재합니다. 인근 주민,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존재하고요.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관리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상호 요 세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의 분쟁, 그리고 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그 조정하고 재정을 한다는 건데, 이 이외에 다른 뭐 건축 허가권자, 뭐 신고권자 그런 거 분쟁은 이제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재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들은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재정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 기, 관계, 인기관계, 인기관계, 이 세 가지 파트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 그렇게 세 가지 파트의 분쟁들을 조절한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칙 및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전의 과태료나 벌금이 가지는 일회성 처분, 그거보다 더 강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회에 부과 이후에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이런 과태료와는 달리 위반한 자가 이행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어떤 종류를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거기다 다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이행강제금으로 합니다. 자, 어떤 뭐 허가 위반이나 신고 위반,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이런 경우 그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자, 이때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의 2분의 1을 다시 위반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요. 100으로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100분의 100 그대로 한다는 거고요. 뭐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90%를 한다는 얘기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제일 약하죠. 100분의 70.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곱해서. 그래서 요거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 용적률을 초과한 것, 건폐율을 초과한 것,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해서 각각 100, 9, 8, 7, 100, 90, 87, 70 이 순서대로 외워두시는데 그냥 그 100부터 시작해서 90, 80, 70으로 그 순서대로 내려간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외우면 되겠죠. 허, 용건, 신. 그 용건이라는 분이 있었죠. 용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연세가 꽤 되셨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배우님이. 예. 그래서 이제 허, 용건, 신이네. 신. 네. 허, 용건, 신.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허, 용건, 신. 100, 90, 80, 70. 자,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기타 위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 있죠? 그 시가 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0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이건 완전 고의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혹은 상습적. 그 상습적이라는 것은 3년 이내에 2번 이상의 위반을 상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이행간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부과해 줍니다. 반만 부과한다는 얘기고요. 이 부과 방법을 보면은 문서로서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부과 횟수는 1년에 2번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1년에 2번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해요.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건축법을 다 마쳤고요. 건축법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시험도 만만치 않게 나오긴 하지만 노력한 만큼 또 점수를 얻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울 게 굉장히 많죠. 그냥 맥락 없이 무턱대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력한 만큼 외운 만큼 점수를 얻는 부분이니까 반복이 답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이 교재만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에 어느 내용이 있다. 뭐 사진 찍듯이 그 세세한 내용까지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시험 문제 풀 때 딱딱 이 내용이 어느 페이지에 어느 부분에 있다. 그 정도는 최소한 머릿속에 들어오고 세세한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훈련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봄도 그 차례를 건너뛰지 않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 어려운 때가, 이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지 않죠. 10월 28일 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잘 버티고 인내하고 차곡차곡 좋은 영양분을 쌓아 나가실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